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6번째 페이지. 종량제 봉투에 적혀있는 리터 단위를 보고 굉장히 흡족해할 것 같은 분이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최근 뉴스에서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프타. 나프타. 이제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져서 이제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 뭐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또 레미콘, 페인트까지 곳곳이 빨간불에 켜졌다고 하는데 이 나프타란 무엇인가? 한번 곽재식 작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전에 네, 종량제 봉투의 리터 단위로 보면 흐뭇해하는 곽재식 작가님이라고 소개 물론이죠. 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저는 항상 이제 귓가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그 반대의 이유로 종량제 봉투는 아니고 특히 최근 같을 때 상당히 좀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석유의 가격,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아직도 배럴이라는 1배럴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무도 42리터. 아니다. 195리터. 1배럴이 얼마인지 진짜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석유 거래에서만 쓰는 그 배럴이라는 단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배럴이라는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석유 단위에서만 쓰는 배럴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굳이 우리가 쓸 필요가 있느냐. 참고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미터법을 쓰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그걸 안 쓰면 위법인 걸로 우리나라에서는 취급되잖아요. 근데 석유 거래에 한해서만 우리가 배럴을 쓰는 거를 좀 인정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석유를 거래하신 딜러다, 뭐 내가 석유 가격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증권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이제 해외와 바쁘게 거래를 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그 시세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배럴이라는 단위를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진짜 가슴 아파하면서 매번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면서 내가 용인한다. 그렇게 쓰실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는 저는 배럴이라는 단위를 최대한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감이 안에서 좀 무리한 부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안 삼아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뉴스 할 때 뉴스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얼마다까지만 말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게 체감으로 하나도 안 와닿아요. 우리 일상적인 국민들한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얼마다라는 식으로 해야지 체감이 와닿지. 그렇죠. 그래서 배럴당 말고 이 리터로 단위를 변환해서 나누기만 한번 하면 됩니다. 배럴이 몇 리터인데요? 저는 그거를 의식적으로 저는 계속 그거 잊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입에 안 담으려고 해요. 그래야 제가 뉴스에서 변환을 할 거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정말 숫자도 보기 안 좋고 싫게 생긴 숫자거든요. 그래서 리터 그 유가 얘기할 때 뭐 어쩔 수 없이 배럴당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배럴당 유가가 얼마로 올랐다라고 한 다음에 배럴당 얼마 리터당 얼마로 한번 환산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원유 리터당 가격이 저 정도인데 내가 사는 휘발유 가격은 얼마니까 그렇지. 이게 유통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서 정유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과 비용이 발생하는구나 바로바로 듣는 순간 느낄 수 있잖아요. 전 국민이. 칭찬해 주십시오. 저 한번. 네, 왜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썬킴 씨와 하는 록펠러 특집에서 썬킴 선생님이 막 배럴 하시는 게 진짜 너무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리터를 쓰시라고. 그래서 정말 제가 좀 약간 무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이건 이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필요도 있고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같은 데서 뉴스는 그 뭐 이렇게 투자 거래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상파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배럴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하니까 배럴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 항상 리터 단위로 변환을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줘야지 전 국민들에게 그게 와닿을 수 있고 더 체감에 좋은 수치가 된다라는 사실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판을 뉴스하러 들어갈 때 항상 들고 가서 나누기도 직접 하고 그래서 리터당 얼마다 이렇게 꼭 변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도국과 갈등이 생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배럴 얘기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살짝 덧붙이는 거죠. 저는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나프타란 무엇인가? 저희가 일단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정의도 있습니다. 석유 정제 시 140도에서 180도에서 분리돼 나오는 고분자 탄소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좀 쉽게 좀 풀어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프타가 뭐냐? 석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것 중에 휘발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휘발유 비슷하다?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실제로 휘발유 들어가는데 나프타 넣으면 대충 됩니다. 그래서 휘발유 비슷한 건데 조금 더 쓰기 좋게 이 휘발유처럼 그냥 태워 없애는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좀 쓰기 좋은 것만 따로 구분해 놓은 게 나프타다라고 보시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프타로 에틸렌이라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에틸렌. 예, 그런데 이 에틸렌이라는 물질이 나프타로 에틸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물질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같이 보통 만들어집니다. 네. 그 각각도 다 유용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세탁할 때 이럴 때 많이 쓰는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는 희석제를 영어로 좀 더 thin하게 만드는 거니까 thinner라고 하죠. 예, 근데 thinner라는 발음을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일본식 발음으로 변화된 걸 많이 써서 신나 뭔가 약간 좀 조이풀한 그런 느낌인데 신나라고 우리나라에서 희한한 이상한 발음으로 부르는 신나가 시너예요? 네, thinner죠. 희석제라는 뜻. 희석해서 뭐 이런 기름에 타야지만 좀 이렇게 희석되는 제품인 것 같은 경우에 이런 벤젠 같은 데다가 희석을 하면 좀 더 묽어진다, 옅어진다라고 해가지고 흔히 쓰는 희석제가 벤젠인데 벤젠 같은 것도 이제 나프타에서 뽑아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도 나프타에서 뽑아낼 수 있는 물질 에틸렌이라는 물질이 온갖 화학물질을 온갖 물질을 우리가 흔히 무슨 약품이라고 부르는 물질을 무슨 시약이라고 부르는 물질을 이거는 뭔가 인공적인 거다라는 거 부를 만한 그런 물질들의 절대 다수를 만드는 제일 기본 재료가 이 에틸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틸렌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고 그 물질들을 다시 또 다른 물질과 반응시켜서 또 뭔가를 만들고 그걸 다시 또 다른 물질과 반응시켜서 또 뭔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온갖 우리가 인공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라고 하면 그중에서 금속 재질로 된 거 빼고는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뭐 간단하게는 뭐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는 무슨 우리가 뭐 반드시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맞아야 되는 어떤 약품 뭐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게 그 근원을 따져보면 다 에틸렌이 있는데 현대 공업사회에서 에틸렌을 만드는 가장 쉽고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프타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프타가 이렇게 유용하고 요긴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유의 일종이에요. 말하자면 석유의 일종. 석유를 정유회사에서 이걸 정제를 하면 보통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정제를 해가지고 상품을 만드냐면 얼마나 잘 마르느냐, 얼마나 쉽게 공기 중으로 날아가느냐, 얼마나 쉽게 휘발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제품을 많이 나누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얼마나 끓였을 때 잘 끓느냐, 사실 비슷비슷한 얘기죠, 그죠? 잘 끓느냐, 얼마나 낮은 온도에서 금방 불불 끓어가지고 기체로 변하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제품을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그냥 뭐 건드릴 줄 아는데 벌써 기체로 변해 있다. 이미 기체인데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끓는 점이 너무 낮아서 너무나 휘발돼서 공기중으로 날아가기가 쉬워서 그런 것들도 그냥 버리지 않고 옛날엔 이런 걸 막 버렸어요. 근데 이런 것도 버리지 않고 모아내가지고 따로 통에 담아가지고 파는데 그게 바로 LPG예요. LPG. 그게 LPG구나. 그게 바로 LPG예요. 리퀴드 페트롤리움 가스, 액화 석유 가스, 리퀴파이드 뭐 페트롤리움 가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석유를 정제하는 정유 공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건 이미 기체인데 이런 게 이제 LPG고요. 그 다음에 이거 건드리면 이건 금방 휘발되네. 이건 진짜 쉽게 끓래라고 하는 게 바로 가솔린 휘발유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좀 덜 끓는 거, 그거보다 좀 덜 마르는 게 뭐 등유, 경유 그리고 제일 좀 안 마르고 끈끈하게 남아 있는 게 중유. 중유보다도 더 끈끈해가지고 막 약간 이건 말라 비틀어질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드는 거를 아스팔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아스팔트예요? 그런 단계로 그래서 아스팔트가 말하자면 아스팔트 그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휘발유 찌꺼기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석유 중에서 제일 끈끈한 부분이 아스팔트다. 석유 가족이었네. 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휘발유하고 비슷한 게 나프타다. 그런데 휘발유로 우리가 연료로 쓰기 좋은 거는 그냥 휘발유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에틸렌 같은 물질을 만들기 좋은 거를 따로 나프타라고 구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이거는 어느 석유를 어느 공장에서 정제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대충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정의를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참 옛날 얘기죠.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정의를 하면 30%에서 50% 사이가 다 중유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유가 제일 불이 안 붙고 제일 끈끈한 기름인 중유가 제일 싼 기름이에요. 제일 많이 생산되니까. 실제로 중유가 뭐 좀 태워보면 왠지 좀 질도 안 좋고 예를 들면 뭐 이런 타면서 그름 같은 것도 생기기도 좋고 황성분이 많이 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일 싸고 쓰기가 안 좋고 뭐 이런 용도로 중유가 많이 취급이 돼가지고 뭐 석유 많이 나는 나라에서 그냥 뭐 대규모
대규모로 어떤 난방을 할 때 아니면 그냥 물 끓이는 용도 물 끓이면 보일러가 돌겠죠, 그죠? 그런 용도 보일러가 돌아서 거기서 김이 나오면 그 김으로 무슨 증기기관 같은 거 돌릴 수 있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량으로 싸게 써야 되는 용도 이럴 때 중유를 사용하고 네. 여러 가지 용도로 디젤 엔진 돌릴 때는 무슨 기름? 우리 디젤 편도 한번 했었죠. 크리스마스 때. 예. 예. 디젤 엔진 돌릴 때는 무슨 기름? 디젤 엔진 돌릴 때요? 예. 이런 아까 말씀했던 것 중에 휘발유 아니잖아요. 경유예요? 경유. 그래서 디젤. 예, 그렇죠. 그래서 디젤 엔진 돌릴 때 쓰는 거는 경유. 네. 그다음에 집에서 등불 밝힐 때 쓰는 거 아니면 뭐 비행기 연료의 기본적인 재료 이런 게 등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일반적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뭐 휘발유. 아, 비행기는 또 등유예요? 우리 그 기억나십니까? 우리 저기 돈가스 맛집이다. 예. 한국이 석유업계에서 그렇죠. 일종의 돈가스 맛집이다라고 하면서 네, 그 쇼츠 엄청 보셨어요, 그거. 예. 한국에서 돼지를 키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 돼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돈가스는 잘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예. 말씀을 드리면서 석유 자체는 많이 나지 않는데 많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혀 안 나죠. 전혀 안 나는데 그걸 정유해서 기름을 만드는 산업은 발달돼 있기 때문에 특정 석유 제품 그러니까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걸 잘 만드는 편인데 그 중에서 항공유, 제트기에 들어가는 기름 만들 때는 등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등유가 주 원료예요. 등유를 그냥 집어넣으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잘 팔리고 그렇죠. 전 세계로 많이 팔려 나간다 그런 얘기 드렸는데 네. 그런 식으로 기름을 나눠가지고 쓰는데 네. 그 중에도 이런 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화학 산업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게 나프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끝나지 않은 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네. 진짜 이런 기술, 공학 혹은 뭐 화학 이런데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세 글자짜리 알파벳 세 글자짜리 약어로 돼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뭐죠? 바로 NCC라는 단어입니다. NCC.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NCC요? 네, NCC라는 단어. NCC가 뭐냐? 이 NCC가 바로 나프타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려 있는 그 수많은 화학 제품들, 수많은 온갖 인공적인 물질들의 기본 원료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에틸렌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설비, 그 장치가 바로 NCC라는 장비입니다. 팔라듐 편에 이걸 소개해 주셨다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총매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프타 크래킹 센터라는 말을 줄여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NCC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외에는 잘 안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기억난다. 이거 제가 그때 그 이야기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하여튼 이 NCC라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외국에서는 뭐 나프타 크래커, 스팀 크래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화학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면 뭐 딴 나라에서 별로 안 쓴다라고 해도 저는 국제적으로 써도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란이 없으면. 참고로 이게 유럽권에서는 이 말이 조금 더 안 먹히는 경향이 있어요. NCC라는 말이. 왜요? 왜냐면 NCC가 스웨덴 회사 중에 노르딕 컨스트럭션 컴퍼니인가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헷갈려. 그 회사가 북유럽에서 건설 사업을 되게 크게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조금 헷갈려서 유럽에서는 조금 덜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뭐 중국 이런 데서는 뭐 우리나라 따라해서 그런지 NCC 이런 말 쓰면 꽤나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프타 크래킹 센터라는 이 설비를 이용해서 석유의 일종인 나프타를 가지고 온갖 물질들을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약품을 만들어내고 고무를 만들어내고 온갖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재료인 에틸렌을 만드는 그런 설비를 쓴다라고 하는데요. NCC 설비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같은데 이거 공장에 가가지고 보면 좀 멋있습니다. 이게 서산인가 서천? 맞아요. 그렇죠. 서산에도 큰 NCC가 있고요. 여수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NCC가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있고요. 울산에도 아주 거대한 NCC가 있습니다. 그래서 NCC가 우리나라의 서해, 바다마다 남해, 동해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그만큼 화학 대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산업의 규모를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도 한번 오다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규모를 얘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이 나라에서 에틸렌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에틸렌 생산 능력을 그 나라 화학 산업의 규모의 기준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세계에 한 몇 위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요? 네. 조금. 참고로 1년에 1,300만 톤을 생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3위. 3위? 그건 거의 잘 보셨어요. 우리나라 4위 정도 되면 4위. 대단하다. 근데 4위면 진짜 엄청난 거죠. 그럼요. 1위가 아마 요즘 중국일 거예요.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거든요. 요즘 아마 좀 뒤집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한 2년 동안 화학 산업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뭐 NCC를 짓던 거를 계획을 뭐 어떻게 한다느니 뭐 가동인 거를 뭐 잠시 쉰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왔거든요. 화학 산업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순위가 좀 이렇게 변동돼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다들 세계 4위 규모는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다 석유가 넘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나라들의 바로 다음 4위 규모로 석유가 단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기술의 힘으로. 진짜 놀랍네. 네. 진짜 3위라고 부르는 게 약간 웃길 정도로. 네, 근데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변에 다 어마어마하게 큰 축사를 운영하는 돼지 농장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돼지고기를 딴 데서 떼오는 돈가스 집이 네. 그 중에서 돈가스 집 맛집 전국 4위를 하고 있다. 돈가스 생산량 4위에도 놀랐죠. 이런 규모니까 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엄청난 건고요. 그러네. 뭐 이란 같은 경우에도 대충 10위권 안에는 들어옵니다. 아. 한 6, 7위 할 거예요. 잘 될 때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학 산업의 규모를 말하는 지표 중에 하나이고 여기서 생산되는 이 막대한 양의 값싼 에틸렌이 우리나라에서 온갖 인공적으로 제조되는 물질들을 만들 수 있는 그 뒷받침이 되어 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기계류도 만들고 뭐 온갖 설비를 가동을 해가지고 반도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별의별 다른 산업이 그 위에서 자라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아니,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예. 네, 하나만. NCC가 에틸렌이라는 휘발유 비슷한 거를 이 나프타라고 하는 휘발유 비슷한 거를 에틸렌으로 바꿔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면 네. 말하자면 이거를 푹 찌는 방식으로 바꾸거든요. 그걸 푹 쪄요? 네, 예. 찌는 방식으로 예. 높은 온도로 찌는 그런 처리를 해가지고 이걸 바꿔줍니다. 예.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질긴 고기 같은 거를 예. 압력솥 같은 데 넣어가지고 예. 아주 강하게 삶고 찌면 좀 야들야들해지잖아요. 연육.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게 휘발유하고 비슷했는데 이걸 하면 에틸렌은 약간 기체가 되기 쉬운 화학 반응을 되게 잘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예. 뭐 그런 아주 뭐 독특한 특성도 있고 네네. 예, 네.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오다가다 한번 했는데 에틸렌 같은 경우에 식물이 뭐 하다가 했더라 감하다가 했나 뭐 바나나 하다가 말씀해 했나 보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네. 식물 같은 게 숙성이 잘 안 될 때 에틸렌을 살짝 뿌려주면 그 식물이 광무물 시간에 사과 껍질 얘기하시면서 그러다가 맞아. 했나 보다. 광무물 예, 시간에.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식물을 잘 숙성되게 하는 식물이 잘 익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에틸렌이 갖고 있는 화학 반응을 되게 잘 익혀주는 희한한 물질이거든요. 맞습니다. 사과 같은 그런 과일들이 잘 내뿜기도 한다는 그런 물질인데 그래서 네. 화학적으로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질인데 일개 기름인 휘발유 비슷한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에틸렌 같은 특이한 물질로 바뀌겠습니까? 그러게요. 강력하게 이제 쪄주기 때문인데 쪄주니까 당연히 이제 물을 사용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전통적인 NCC 기준으로 할 때 물 온도를 보통 800도 이상으로 온도를 높인 아주 뜨거운 증기를 쏘여가지고 기름을 나프타를 찌면 그게 에틸렌이라는 이런 특이한 물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0도.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촛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촛불 같은 거 겉에 뜨거운 불꽃 말고 속에 이렇게 색깔 좀 다른 불꽃 부분 있죠. 네. 겉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말고 파란 부분. 예, 안에 좀 색깔 다른 부분.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아가지고 한 뭐 400도, 500도, 600도 이 정도라고 하거든요. 거기가요? 예. 근데 그거 어떻게 만지죠? 그러니까 빨리 금방 만져서 꺼야죠. 금방 꺼지니까. 예. 그리고 뭐 장작불 같은 거 이런 거 뗄 때 네. 높이 온도가 올라가면 1000도까지도 올라가지만 온도가 낮은 부분은 한 500도, 600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NCC에서는 수증기를 800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려가지고 쏜다라는 거예요. 불보다 더 뜨거운 물을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쪄주면 그 기름이 온갖 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신비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네요. 아니 별로 약간 신비롭지 않은. 아니요,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네. 전율했어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진짜 이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제 리액션 때문인가요?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하면 예. 기름도 있고 막 이렇게 마치 수증기도 넣어주고 물도 있고 그럼 그게 이 나프타 크래킹 센터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업계에서는 나프타를 깬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반응이 일어나면 에틸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막 생겨요. 네. 에틸렌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생기지만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분리를 하기 위해서 또 그 생산된 물질을 딴 데로 빼가지고 네. 그거를 이렇게 보통 이런 물질들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연기 피어 오르듯이 쭉 올라가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슬처럼 맺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단계 넣어줘가지고 네. 분리를 해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이 기계 이 장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이슬이 맺히게 할 수 있는 그 단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분리를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NCC 있는 화학 공장에 가시면 네. 그 분리를 위한 철탑들을 몇 개, 몇십 개까지 있는 데는 없나? 여러 공장 합치면 몇십 개 되겠죠. 그렇게 막 세워놓거든요. 네. 근데 그 철탑의 높이가 뭐 요즘에 한 뭐 우리나라 웬만한 거 뭐 60m짜리, 80m짜리 막 이런 거는 흔히 있고요. 100m짜리 철탑도 막 세웁니다. 엄청 높네요. 네, 그래서 이 NCC에서 나온 이 결과물을 잘 분리를 해가지고 깨끗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철탑을 막 건물 막 30층, 40층짜리 높이로 세워놓은 데를 통과를 하게 하면서 거기 그 분리 구간이 한 10수개 있는 거예요? 네, 10수개가 아니라 보통 100개, 수십 개? 200개도 넣습니다. 100,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파이프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쫙 뽑아내는 그런 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장에 있는 풍경을 보시면 NCC 자체도 좀 멋있게 생겼어요. 그때 말씀하셨죠. 커다란 이런 무슨 뭐 대충 어떤 학교 건물만 한 좀 그런 정도의 크기인데 네. 그게 쇳덩어리로 다 돼 있는데 막 어지럽게 무슨 약간 동물의 어떤 장기나 혈관, 심장 같은 걸 연상하게 하는 그 수많은 쇠 파이프로 막 이렇게 막 뒤덮여가지고 그게 움직이면서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사람들이 사는 고층 빌딩 같은 건물 탑이 몇 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통과하면서 그 제품이 1년에 뭐 수만 톤, 수십만 톤씩이 콸콸콸 쏟아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되게 좀 경이롭고 멋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막 SF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뭐 어떤 미래 기계 도시 같은 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만큼 저는 이게 되게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광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울산의 시내 중심가에 있는 어떤 호텔에 가보시면 그 호텔의 뷰가 공장 뷰로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층에 머물러가지고 그 공장 뷰 쪽을 보시면 이런 석유화학 공장이 보이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보면 좀 묘하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풍경 보면서 저 공장은 도대체 무슨 공장일까? 저기 큰 철탑이 하나 있는데 저기서는 도대체 뭘 만들까? 이런 걸 보면서 보면 그런 풍경도 굉장히 신비롭고 묘하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 이런 나라 아니면 어디서도 쉽게 볼 수는 없는 요즘 중국 가면 참 많이 볼 수 있긴 한데 오션뷰는 어느 나라 가도 막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멋진 광경이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신기한데요? 약간 좀 그러면 하나만 진짜 신기하니까 하나만 제발 하나만 신기하면 하나만 이거 뭐야? 하나만 신기하니까 하나만 알겠습니다. 아까 살짝 넘어갈 때 우리가 기름을 일반적인 원유를 갖다 분해를 하면 30% 50%는 제일 싼 기름 중유가 나오고 나머지 여러 가지로 분리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석유 전체 무게 대비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어떤 석유를 어떤 공정을 돌리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그 정도가 대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런 수치를 요즘은 잘 이야기를 안 하냐면 요즘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은 이렇게 단순하게 공정을 운영을 안 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중유가 제일 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스팔트 이런 거는 너무나 싸기 때문에 그냥 도로에다 갖다 발라버리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갖다 끝없이 길을 바르는 정도 용도 외에는 별 쓸모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바르잖아요. 그게 아깝단 말이에요. 특히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거는 딴 나라에서는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나프타를 뜨거운 증기로 쪄가지고 에틸렌 같은 희한한 물질을 만들었는데 나프타를 크래킹 깨가지고 이런 희한한 물질을 만들었는데 값싼 기름인 중유나 아스팔트 같은 것도 비슷하게 깨서 쪄서 뭔가 딴 거 더 쓸모 있는 걸로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중유가 제일 싸고 제일 많이 나는데 그거를 더 값비싼 뭔가로 바꿀 수 있는 공장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설비를 흔히 고도화 설비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뭐 중진류 분해 설비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중유 같은 기름이 제일 무겁기 때문에 중진류라는 말 많이 쓰는데 FCC라는 용어도 국내에서는 사용해요. 제가 보기에는 NCC의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좀 연배가 한 4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말에 좀 운율이 맞고 뭔가 언어 유희, 아재 개그 이런 걸 좀 탐닉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전 세계적으로 크래킹 센터는 똑같아요?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크래킹 센터도 아니에요. 아닌데 좀 뜻이 좀 달라요. 뭐 카탈라이팅 뭐 어쩌건가 뭐 좀 달라요. 그런데도 굳이 FCC 뭐 RFCC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FCC에 넣으면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증기를 쏘여가지고 막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중유 같은 이런 값비싼 기름이 다시 그게 분해가 되면서 질적으로 바뀌면서 휘발유라든가 이런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진짜 신기해. 진짜.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뭐 미국, 일본 이런 데서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런 고도화 설비가 없는데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은 이런 걸 잘한다. 막 우리가 아직도 멀었다 이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근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엄청나게 건설을 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걸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아마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예. 그래서 딴 나라에서는 그냥 그래 기름 오면 정유해서 그래 중유, 휘발유 나눠가지고 자 판매 이렇게 한다면 배가 불렀네. 우리나라에서는 휘발유 팔고 중유가 이만큼 나오는데 이 중유 이대로 팔면 얼마 못 벌잖아. 그렇죠. 이거 다시 쪼개가지고 휘발유를 더 짜내자. 아나바다 정신이군요. 그러면 거기서 또 남은 중유가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또 짜기도 합니다. 지독하다 진짜.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짜내기도 하거든요. 사골 우리듯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시 뭐 에틸렌이라든가 에틸렌은 보통 여기서 많이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화학 제품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거를 이 중유에서 캐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업계 경쟁력이라는 게 이런 식 이것도 설비 엄청나게 크고 멋있습니다. 이런 설비를 많이 건설하고 특히나 설비 건설하는 것도 이게 골치 아파요. 아까 100m짜리 탑도 쇠탑도 지어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00m짜리 쇠탑을 이거 뭐 이 비계 같은 거 갖다 놓고 공사장 아저씨들이 철판 들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짜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100m짜리 철탑을 더군다나 이 높은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철탑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철탑은 보통 공장에서 100m짜리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싣고 옵니다. 조립식으로. 보통 그냥 통짜로. 통으로 하나짜리. 100m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보통 배로 싣고 옵니다. 배로?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게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럼 배에서 공장이. 그 장소까지는 어떻게 옵니까? 배에서 장소까지 뭐 큰 차 같은데 이런 데 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갖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보통 한 1박 2일 작업을 해요. 1박 2일까지 안 와도 보통 하루 종일은 작업합니다. 그거를 100m짜리를 세웁니다. 와. 멋지지 않나요? 건물 100m면 좋게 한 30층짜리 건물 정도 크기 높이가 되는데 30층짜리 건물 높이가 되는 쇠탑을 눕혀놨던 거를 세웁니다. 그런 거 영상 찾아보면 있나요? 찾아보면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가끔 가다 그런 뉴스로 발표할 때도 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철탑을 우리가 누워 있던 걸 세우는데 어느 뭐 이런 NCC 옆에 있는 공장에서 성공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운영되고 있는 공장이 이런 공장을 돌리면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돌립니다. 밤에도 쉬지 않고 끝없이 계속 이 물질을 생산하는 얘기 하거든요. 교대를 하면서. 그러면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이상이 생기거나 안전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미리미리 탐지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게 계속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기술인데 이런 기술에서도 또 요즘은 중국 업체들이 워낙에 따라와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런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에 있는 이 기술인들이 운영을 잘한다라고 대단하다, 정평이 났었죠. 요 질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나프타를 근데 고온으로 분해해도 결국 이제 가스나 액체 형태, 그렇죠. 일터인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이제 딱딱한 플라스틱이나 약간 옷감 뭐 이런 쪽으로 그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알고 계시죠? 지글러 나타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야, 드디어 걸렸다.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맨날 제가 낚싯대 던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거예요. 지글러 나타 촉매구나, 이게. 지글러 나타 촉매할 때 사용했던 비율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꿀을 계속 퍼먹는다. 꿀 액체잖아요. 그죠? 설탕물 액체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속 퍼먹는다라고 해도 막 살이 찝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설탕물이라는 전혀 지방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성분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그게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변화해가지고 지방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일을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으키고 있고 몸속에서 그런 일들을 일으켜주는 여러 가지 효소.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몸속에서 단백질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면 그걸 효소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은 그러니까 몸 밖에서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는 대체로 다 그냥 다 포괄해서 촉매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촉매들 중에서도 지글러라는 사람하고 치글러라고 합니다. 독일 발음으로는 치글러라는 사람하고 이탈리아의 나타라는 사람이 같이 만들어낸 촉매가 지글러 나타 촉매고 이 지글러 나타 촉매가 바로 에틸렌 또는 뭐 프로필렌 같은 물질을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촉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글러와 나타의 발명 이 사람들 다 노벨상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지글러와 나타라는 사람이 촉매를 만든 이후로 세계의 진정한 플라스틱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틸렌을 그냥 에틸렌이 이렇게 콸콸콸 나오는데 거기 지글러 나타 촉매 옛다 이러면서 던져놓으면 그냥 쉽게도 폴리에틸렌이 좀 생겨요. 뭐 그렇게만 해가지고 폴리에틸렌을 효율적으로 많이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관리를 해주기는 하는데 눈앞에서 생겨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끈끈한 덩어리진 이런 굳어집니다 막. 신기하다. 그래서 이 폴리에틸렌 생산하는 공장에 나오면 공장에 가보면
약간 무슨 가래떡 비슷한 모양으로 막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에틸렌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기체처럼 돼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예, 거의 예. 막 바람결 같은 게 들어가는데 네. 그게 지글러나타 촉매를 맞아가지고 구우면 굽는다고 하나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모양이 아니라 질감이. 예. 질감도 모양도 질감도 모양도 예, 질감도 모양도 가래떡 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예. 색깔은 가래떡보다는 조금 맑은 흰색은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비슷해요. 색깔도 약간 허여멀거나 하니 네네. 가래떡 같은 거. 근데 이제 가래떡이 아니기 때문에 폴리에틸렌이기 때문에 굳으면 딱딱한 플라스틱이 되죠. 금방 굳습니다. 예. 그럼 딱딱한 플라스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이 가장 기본이 되는 플라스틱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이고 가장 많이는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요즘에 워낙 플라스틱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전히 아주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이고 뭐 약자로 폴리에틸렌 약자로 PE라고도 많이 하고요. 그걸 종류를 좀 구분해서 뭐 LDPE, HDPE, MDPE, 뭐 LLDPE 뭐 별 희한하게 중간에 등급을 나눠 가지고 폴리에틸렌이라는 이 에틸렌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플라스틱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할 만큼 네. 다양한 플라스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촉매를 이용한 과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네. 그 이런 플라스틱을 만들어낸 세계의 어떤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부심이 있겠네. 그죠? 지글러와 나타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에틸렌 생산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반찬통에 PE가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P인가요? 그 피입니다. 반찬통뿐만 아니라 뭐 온갖 거에 보면 피라고 적혀 있는 경우 뭐 허다해요. 네네. 뭐 음료수 병에 뭐 뚜껑이라든지 뭐 장난감이라든지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별의별 거를 보다 보면 PE라고 두 글자가 재질을 폴리에틸렌. 해놓고 PE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재활용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거기 중간에 PE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PET도? PET는 이 에틸렌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김에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이제 에틸렌을 가지고 온갖 물질을 만든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 에틸렌이 생산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글러나타 촉매로 바로 굳혀가지고 PE라는 플라스틱을 바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에틸렌을 가지고 그걸 한번 반응을 시켜서 산화 반응을 한번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뭐 태운다던가 네. 태우지는 않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에틸렌 옥사이드 산화 에틸렌을 만들 수가 있어요. EO라고 합니다. 업계에서. 그래서 EO 자체도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근데 EO를 딴 공장에다 팔아요. 네. 그럼 그 EO를 가지고 EG라는 걸 만드는 공장, 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걸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예. 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액 만드는 데도 갖다가 쓸 수 있고 예. 별의별 용도로 갖다가 쓸 수 있는데 그래서 EG라는 물질도 나름대로 용도가 있어요. 예. 근데 그 EG라는 물질을 받아다가 다시 그걸 가지고 페트라는 플라스틱을 다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페트병이라는 거는 에틸렌으로 직접 만드는 건 아닌데 폴리에틸렌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에틸렌이 돌아서 몇 개의 회사를 거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으로 PET 같은 그런 플라스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돌아서 봅니다. 역시 화학 대기업에 다니셨던 분은 다르군요. 그래서 이 폴리에틸렌 뭐 이런 플라스틱류 이런 거는 따져보면 다 뭐 몇 가지 예외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셀룰라이드 뭐 이런 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거슬러 올라가면 에틸렌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거의 모든 플라스틱들이. 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같은 재질들을 만드는데 그런 플라스틱 같은 걸 만드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을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 말고 좀 이렇게 탄성이 있는 플라스틱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하거든요. 네. 탄성 있는 플라스틱을 잘만 만들면 그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굳이 엘라스토머 이런 영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화학회사에서 새로운 엘라스토머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면 막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엘라스토머를 진짜 본격 전통 방식으로 엘라스토머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합성 고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무가 우리가 고무는 원래 탄성이 나무에서 나오는 그 고무 액이 굳어지면 그게 고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뭐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이런 데 가면 농장에서 고무나무 엄청나게 심어놓고 거기서 고무 진 그 액 빼가지고 뭐 라텍스 만들고 뭐 가가지고 기념품으로 사람들이 베개 같은 거 맨날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무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에틸렌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이물질 만들고 저물질 만들고 돌아 가가지고 만들어서 굳혀서 말랑말랑해서 고무 같은 재질로 만드는 합성 고무가 만들어지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고무나무가 많이 못 자라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뭐 이렇게 관상용으로 기르는 고무나무 말고 농장에서 기르는 고무나무가 자랄 수 없는 날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연 고무, 천연 고무는 생산량이 제로인데 합성 고무는 전 세계적인 생산량을 우리나라 자랑합니다. 어느 정도?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도. 그러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합성 고무라는 게 천연 고무하고 경쟁도 막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품질 따지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피곤한 종목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NCC 에틸렌 만들어서 플라스틱 만드는 이 기술에서 중국 업체들이 지금 너무 많이 따라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용량을 세계 4위까지 가는데 성공했지만 경쟁이 엄청 치이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에틸렌 기반의 사업들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지난 한 2년 동안 좀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데 이거는 생각보다 좀 이렇게 여러 단계로 가가지고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그래도 하나도 안 흔들리고 짭짤하네 싶었던 게 이 합성 고무 이쪽의 사업이 좀 짭짤한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하고 있고 옛날에 80년대 이럴 때는 우리나라 산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좋은 평가를 많이 받으면서 평가라기보다는 양적으로 많이 팔렸던 제품으로 신발 같은 거 있죠, 그죠? 신발. 우리나라 신발이 그렇게 잘 팔릴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합성 고무가 이렇게 신발이 고무로 돼 있는 재질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합성 고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신발이 잘 될 수 있었고 타이어도 잘 만들 수 있었으니까 조단 농구화도 부산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요. 자동차도 잘 되고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석유화학에 기반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안 뽑고 이런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같은 재질을 만들면서 아주 가느다랗게 그러면서 조금 쫀쫀하게 실처럼 뽑아내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실이 되거든요. 예. 실 진짜 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실처럼 사용하면 그거를 합성 섬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실을 잘 짜가지고 옷감으로 만들면 그게 다 옷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그냥 입는 옷 중에 대부분이 그냥 합성 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 속옷에는 순면 100%라고 적혀 있던데 그런 것만 합성 섬유가 아닌 거예요. 예. 나는 그때 마음 잡고 그 옷감 좋은 옷감으로 양복 한 벌 맞춰가지고 실크 100%짜리로 양모 100%짜리로 뭔가 맞췄다고 이런 거 빼면 전부 다 합성 섬유가 들어가 있어요. 크고 작음의 차이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상품명인데 상품명이지만 워낙에 그냥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명사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말로 스판이라는 거 있죠. 스판 재질 뭐 이런 스판이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스판덱스라는 원래 상품명이죠. 그죠? 그게 이제 스판덱스라는 게 원래 이름은 미국에서 붙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성분이 있는 물질을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결국은 이렇게 에틸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에틸렌에서만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물질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느다랗게 이 석유로부터 출발한 물질을 뽑아내가지고 만든 게 이런 스판 재질 이런 게 되는데 스판덱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1위 업체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많이 생산할 때는 전 세계 생산량의 뭐 한 3분의 1, 4분의 1씩도 막 생산하고 이랬습니다. 한번 상호 한 번만. 효성. 효성. 네. 스판덱스 하면 효성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나? 딴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나? 어디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 해보셔도 괜찮아요. 네네. 이런 미국의 슈퍼히어로 나오는 이런 할리우드 영화 봤을 때 보면 슈퍼히어로들은 항상 유니폼으로 이런 스판덱스 유니폼을 입고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슈퍼히어로가 3명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중에 1명은 국산 스판덱스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거다. 한국산 스판덱스로 옷을 입고 있는 거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것도 중국 업체들이 많이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점유율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우리나라 업체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그러네요.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 플라스틱, 옷감, 뭐 실, 고무 이런 거 말고도 그냥 딱 봐서 그냥 인공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면 다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틸렌이 있고 더 그 위에 그 바탕에 나프타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뭐 무슨 뭐 세제라든가 뭐 페인트라든가 뭐 색소라든가 뭐 물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코팅제라든가 무슨 뭘 하기 위해서 무슨 약품을 한번 뿌려줘야지 뭐가 되는데 그러면 그 약품은 뭘로 만들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여기에 연결되어 다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저희가 지금 큰 질문 2개 했는데 마칠 시간이 하나만 제발요. 하나만요. 아니 학 과장님 하나만요. 하시죠. 네. 그래서 아까 그 페트병 할 때 하나 예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석유화학 업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회사에서 NCC 같은 큰 설비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에틸렌 같은 이런 기본이 되는 물질을 만들어내면 그거를 받아다가 딴 회사에서 뭔가 딴 거를 또 만들어내고
그럼 그걸 그대로 팔기도 하고 그거를 또 다른 회사에서 보내면 그 다른 회사가 다시 옆에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뭐 고무를 만들기도 하고 그럼 고무를 옆에 있는 업체가 가져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무슨 뭐 장갑을 만들거나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타이어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라는 형태로 계속 그렇죠, 연결돼 그렇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석유화학 이런 기업들은 한 군데에 이렇게 공단을 이루면서 모여 있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다. 예. 그래서 한때라는 게 한 10년 전 기준으로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중국에 워낙 큰 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여수가 이런 석유화학 공단 단지 중에서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랬어요. 한때 독일에 있는 그 공업지역, 석유화학 공업지역이 되게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수가 네. 거기보다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일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큰 데가 많나요? 모르겠어요. 중국에 워낙 큰 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여수보다 더 큰 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여수가 전 세계에 이런 어떤 기술적인 소재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가장 중요한 배치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도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여수 밤바다 여수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네.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그런 석유를 실은 차 같은 게 석유 들고 다니는 무슨 트럭 같은 그런 게 쉴 새 없이 공장과 공장 사이를 오가면서 네. 막 이런 제품을 막 판매를 하고 막 주고받고 이런 일이 막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의외로 여수 밤바다 구경하러 가보시면 예. 그런 석유 제품 뭐 약품 싣고 다니는 트럭이 물론 다른 도시보다 많이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아까 1,300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한다고 그랬죠. 그랬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럼 그 3분의 1은 여수에서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럼 얼마나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많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트럭이 그렇게까지 많이 보이지 않아요. 공항 왜일까요? 비행기로 가나? 예, 잠깐만. 제가 근데 광양 갔을 때 주유소가 엄청 많고 그런 차들이 많이 보이긴 하던데. 그러니까 주유소 뭐 기름 네. 같은 거는 이제 트럭이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기름 예. 같은 거는 뭐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유가 이런 뭐죠? 제품을 많이 하는 게 의외로 차에 싣고 다니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희한할 정도로. 그거 다 어디 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부산 말씀하셨는데 부산 가면 신발 신고 다니는 신발 이렇게 갖다 대는 그리고 원료 갖다 대는 그런 컨테이너 트럭 같은 게 좀 많이 보이거든요. 네. 여수는 이상하게 화학 제품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중심이라고 하는데도 정작 화학 제품을 싣고 다니는 트럭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신비로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울산도 좀 비슷한데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비슷한 화학 물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공장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물질들을 주고받기 위해서 서로 아예 관으로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관이 지상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회사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서 에틸렌을 만들어 가지고 옆 회사에 에틸렌 옥사이드를 보내준다, EO를 보내준다 이렇게 하면 옆 회사에서 자 EO 2트럭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회사 사이에 공장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관으로 체결을 해가지고 계량기를 양쪽에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계량기로 계산을 해가지고 월말마다 돈을 그냥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서로 자기들의 생산품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다 연결돼 있네. 네, 그러면 그 계량기로 셈을 해가지고 서로 야 네가 이거 2톤 받았는데 톤당 얼마였고 내가 이거 3톤 팔았는데 톤당 얼마였으니까 뭐 이거 확실하게 퉁쳐가지고 뭐 5천만 원만 우리한테 입금해 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한두 업체가 아니라 여수 공단에 입주해 있는 그 수십 개 수백 개 업체들 사이에 마치 무슨 동물의 장기들이 서로 혈관과 신경으로 이어져 있듯이 그런 식으로 어지럽게 서로 관로로 파이프로 연결되어가지고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사실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 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수 시내의 지하에 묻혀 있는 배관의 총 길이를 계산해봤더니 682km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수라는 도시 안에 묻혀 있는 이 쇠파이프의 길이를 연결해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하고도 부산에서 DMZ까지 가고도 한참 남는 정도의 길이가 여수라는 도시의 지하 안에 어지럽게 이리저리 연결하면서 이 수많은 화학 제품들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화학 산업의 경쟁력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어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회사들이 그만큼 손발이 잘 맞고 마음이 잘 맞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딴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회사들이지만 직원들끼리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약간 서로 사정을 알고 서로 좀 마음이 맞고 이래가지고 아유 우리 갑자기 이런 처지가 됐는데 그렇지. 아유 그 김 과장님 이거 어떻게
2톤만 좀 빨리 좀 땡겨 주실 수 없나요? 그러면 뭐 바로 쏴드릴게요.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좀 더 높은 압력으로 나가니까 잘 받으시라고. 진짜로. 그렇게 손발이 잘 맞고 의사소통이 빨리 되는 그런 그런 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서 화학산업이 잘 되지 스크럼 않느냐. 짜듯이 똘똘 뭉쳐있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681kg 나 몰래 언제 깔았어 이거를?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하시는 게 보여서 네. 마치기가 좀 그런데 마무리를 하라고 합니다. 네네. 정부에서 지금 나프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비축유 풀고 긴급 수입을 강구하는 하나만 진짜 끝나기 전에 진짜 하나만. 사태 수습에 나섰는데요. 지금 이제 50초만. 우리 뭐 뒤에가 뭐가 있나요? 빼줘야 돼? 안 돼. 40초만. 50초 가능하대요. 50초. 네. 나프타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어디서 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업계에서 납사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납사. 그래요? 납사? 납사라는 말 엄청 많이 씁니다. 표준어로는 나프타라고 하고요. 나프사거든요. TH. 그런데 흔히 표준어로는 나프타, 업계에서 납사라고 많이 쓰고요. 이거를 원래는 그리스어 나프타에서 온 말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 사람들이 어디에서 듣고 이 나프타라는 말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스웨덴? 페르시아어. 나프트. 이란어 나프트라는 말을 그리스 사람들이 듣고 만든 말이 나프타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스웨덴이었잖아요. 네, 근데 뭐 어디서 했겠습니까? 하면 스웨덴이었잖아요. NCC가 노르딕 컨스트럭션 컴퍼니였던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당분간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나프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